안녕하십니까.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 제가 일전에 그 학생으로서 또한 강사로서 그 오픈 워터 다이브 과정을 교육하고 배우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이 교육에 따른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예고한 적이 있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이빙 교육에 있어서 다른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모든 교육에서 어떤 그 책임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진행할 때 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들을 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해 두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위기 혹은 위험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빨리 인지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왜 갖추어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책임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강사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 강사는 대부분이 어떤 다이브 센터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교육단체에 따라서 다이브 센터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다이빙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단체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스쿠버 다이빙의 어떤 교육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것이 강사고요. 그 강사 위에는 뭐 위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이브 센터가 있을 거고요. 그 위에는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교육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증증이 어느 교육단체 것인지 보시면 누구나 다 자기 교육단체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단체는 그렇습니다. 어떤 다이빙 교육의 기본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면 RSTC라는 게 있습니다.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입니다. 또 유럽에서는 주로 ISO의 기준을 따라서 그 교육단체가 교재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기준에 맞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인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근데 이 인증증 발급의 최단에 있는 가장 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교육단체가 아니고 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브 센터와 혹은 리조트들은 자기 소속 강사에 대해서 당연히 감독을 하면서 그 소속된 강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또한 무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강사는 당연히 본인이 교육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길가에 내놓은 어린애와 같습니다. 우리가 물속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은 비록 국제적인 수영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수면에 사는 거고요. 수중에서 어떤 오랫동안 호흡을 하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의 어떤 책임으로 당연히 교육의 기준을 지켜야 될 뿐더러 그 나라의 법도 꼭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강사가 받고 학생들은 제출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 경우는 이 학생 한 분 한 분에 대한 훈련 기록지를
제가 만들어서 쓰다가 또 제가 소속된 교육단체에서 나오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쓰다가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 로그북은 학생의 영원한 어떤 다이빙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권장사항으로 강사분들이 반드시 본인도 기록을 하고,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로그북을 적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법적으로 갔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병력 진술서 혹은 의료 진술서 medical statement, 이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교육하는 강사는 반드시 그것을 받아서 학생의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병력에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다이빙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지금 읽고, 아, 그렇구나, 이해합니다, 양해합니다 라고 하는 각서도 받아두셔야 됩니다. 즉, 그 말은 강사가 학생에게 다이빙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위험성을 미리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받아두지 않으면 만에 하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제출하거나 받지 않은 강사는 둘 다 손해를 봅니다. 물론 강사에게 더 큰 손해가 갈 수 있겠죠. 면책 동의서는 저희 나라에서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이빙을 교육하던 강사나 다이빙 센터가 특별한 고의적인 의도 없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내한테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마라고 학생이 서명을 하는 서류인데, 유럽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강제적인,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교육을 못합니다, 당신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할 수 없이 제출한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미주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다 마찬가지로요, 이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 최종 시험을 내가 쳤다는 증거, 그것이 답안지면 충분합니다. 심지어는 시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내가 적고 기록을 하기를 권장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최종 시험 문제 답안지가 있고, 거기에 틀렸던 번호에 대해서 강사한테 설명을 받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것을 이니셜, 서명으로 남기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현재까지 교육한 한 370명인가 되는 이 학생들에게 이걸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 캐비넷이 넘쳐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놈들을 최근 들어서 처음에는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직접 최근에는 거의 교육을 하지 않지만 이것을 PDF 처리해서 PDF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위험, 어떤 위기가 오게 되고 강사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법적 책임입니다. 학생이 다이브 센터에 와서 강사에게 와서 나 다이빙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이런 내용으로 교육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그 돈을 센터나 강사에게 딱 지불하는 그 순간부터 강사는, 다이브 센터는 법적인 보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Duty of Care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밑에 그림처럼 마치 길 가는 학생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반드시 걔를 보호를 해서 보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강사는 학생의 수중에서의 안전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보호 의무, Duty of Care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겠다는 의미로 제가 교육비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일단 보호 의무로가 하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 의무라는 것은 다이빙 강사 혹은 다이빙 센터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 의무에 속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단체가 혹은 나라의 법이 정립해 놓은 교육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또한 강사로서 판단력을 구사할 수 있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판단 잘못했어요. 그러면 예, 당신은 유죄입니다. 판단력을 구비하고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요. 안전장비는 반드시 강사가, 다이브센터가 구비를 해놔야지 보호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방에서 어떤 다이빙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이 사고를 어디로 이송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가 강사의 로그북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는 반드시 어떤 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합격에 필요한 모든 어떤 기준, 그 다음에 스킬, 지식을 다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에게만 인증증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사가, 그 다음에 강사가 소속된 다이브센터가, 심지어는 그 다이브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단체는 다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소홀하면, 이건 역시 법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negligence라고 합니다. 즉, 강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적절한 판단력을 구비하고 구사하지 않거나 교육 기준이나 그 나라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또 모든 교육 기준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게 다이빙 자격증을, 인증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보호 의무를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책임과 위기관리는 내가 이 사람을 교육하고 또 이 사람에게 자격증, 인증증을 발급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인가 오픈어트 자격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강사에게 그 상급 레벨, 어드밴스드 오픈어트 혹은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이런 그 상급 레벨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 강사는 이 학생이 오픈어트 과정에서 배워야 될 모든 스킬과 지식을 옳게 배우고 옳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책임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그 다음 등급의 자격증을 발급받기 이전에는 그것이 5년이건 10년이건 그 강사에게 그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교육단체는 나름대로 혹은 그 국가의 어떤 법률로 내가 교육했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하고 그 서류를 보관을 해야 되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짧게 5년, 긴 데는 7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끝났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사는, 다이브 센터는 내가 교육하는 학생과 내가 교육한 학생에게 거의 무기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정상적이고 정확하고 그리고 기준을 준수한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반드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잠깐 볼게요. 실화입니다. 50대 후반의 공직자였고요. 이분이 동해안에서 샵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동해안에서 훈련 다이빙을 하는 중간에 이분이 수중에서 앉아서 이렇게 호흡기 되찾기 같은 훈련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혼자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사분이 그때 보조하시던 분에게 같이 올라가 보라고 시켰고요. 보조하시는 분이 수면에 올라왔는데 이분은 수면에서 의식을 상실했고 이분을 데리고 해변으로 나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미안합니다. 소생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제가 법정에 다녀오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목이 조금 맵니다. 가족들은 이 사건이 나고 나서 강사에게 조용히 해달라, 쉬쉬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다 무치인 줄 알았는데 1년 이후에 갑자기 가족들이 강사를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정언을 하기 위해서 그 법정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상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사분은 여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계셨어요.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좋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6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고요. 남자였고요. 이분은 자기가 다이빙을 다 배우고 강사에게 최종 시험 문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 발급한 자격증을 아직 학생에게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샵에 혼자 찾아와서 샵에 주인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장비를 다 둘러매고 혼자서 그 해변을, 경사진 해변을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다이빙을 했고요. 이분은 다이빙을 하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샵까지 오는 그 경사진 해변에서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샵의 강사분은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마치고 올라오다가 그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분은 모든 조치를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 이때도 가족들은 강사 다이브 센터에 쉬쉬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있을까요? 그런데 한 2, 3주 정도 지나서 갑자기 법적인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60대 노인에게, 60대가 노인인가요? 60대 노인에게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쳤지 않느냐.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는데 알고 했느냐. 자, 이거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희들 주위에 사실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 조약돌 하나 주워서 사람인데 던지면 맞는 사람이 강사일 거라고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친척이 이것을 문제를 삼았고, 결국은 이분들의 경우에 이 학생의 의료 진술서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소속 센터와 해당 강사분이. 그런가 하면 다이빙 여행 중에도 사고가 생깁니다. 즉 우리가 다이빙 여행을 간다는 말은 이미 자격증을 가진, 인증받은 다이버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라고 하는 총 9회의 다이빙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부부가 그 부인이 교육받은 다이브 센터의 부인이 교육받은 강사가 인솔하는 해외 투어에 그 투어비를 지불하고 같이 여행을 떠났고요. 이 함께 부부가 함께 하강을 했고 수중에서 그 부인의 마스크에 계속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물 빼기를 하면서 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잘 안 내는 모습도 남편이 다 봤고 갑자기 이 부인이 수면을 향하여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수면에 도착한 부인은 수면에서 이미 의식이 없었고요. 보트로 올린 후에 당연히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겠죠. 그래서 남편이 이 교육하고 인솔했던 강사와 그 다이브 센터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물 빼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마스크 물도 못 빼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줬느냐, 이렇게 나와서 또한 법적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의 이 케이스도 제가 법정에 갔었습니다.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오픈워터와 이분의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자격증을 같은 강사가 같은 센터에서 발급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너무나 미비했고 이 학생이 마스크 물빼기를 잘 했다, 잘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그 다이빙 그 사고에 대한 그 DN에서 나온 보고서를 몇 개 보겠습니다. 사망사고 건이고요. 80%에서는 수중에서 짝과 헤어졌습니다. 62%가 웨이트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불행의 문제가 생겼을 때 웨이트벨트를 버리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공기 고갈이 약 51%였습니다. 45%는 정규적인 교육을 못 받았던, 그냥 동네에서 아는 형님한테 이 탱커와 호흡기를 빌려서 이렇게 대충 배우시던 이런 분들 중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부력 조절기를 잘 사용 못한 경우도 36%에서 나왔습니다. 30%는 급상승을 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급상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몸속에 축적된 질소를 배출하지 못했거나 혹은 숨을 참고 급상승을 해서 폐팽창 상해로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35세 이상의 다이버 중에서 수중에서 수면에서 사고로 사망하신 경우 약 4분의 1에서 심혈관 질환이 주 사망 원인이었어요. 심혈관 질환은 아까 제가 정례로 보여드렸던 50세 말 60세 초 이분들처럼 고혈압, 심장 부정맥, 심지어는 협심증 같은 것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다이빙 하다가 사고를 겪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수의학 혹은 다이빙
감압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심전도상 어떤 특징이 있는 분들 이 수중에서 돌연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심장질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매년 강사 다이브 마스터가 인솔하는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납니다. 이때 참 강사분들은, 프로들은 대단히 난감해집니다. 결국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잘 교육하고 잘 교육했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좀 슬픈 이야기지만 뭐 요즘은 제가 봐서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이빙을 시작하던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강사가 학생을 데리고 첫 다이빙에서 40m까지 데리고 내려가서 여기 있으라고 하고 본인은 고기를 잡고 돌아오니까 학생이 없고, 수면에 올라오니까 학생이 없고 수색하러 나가고,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빠져나가서는 안 되죠.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강사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사고를 조금이라도 더 예방하기 위해서 강사로서 학생은 자기 자신에게 키워야 되는 어떤 행동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탱크 밸브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압기에 잔압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사고가 역시 거의 매년 납니다. 저희들이 열티지방 가면 대부분이 보트맨들이 이 짓을 해주는데, 보트맨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다이빙 하는 중간에는 계속 잔압계를 확인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200바로 시작했으면 수중에서 한 10분, 20분 지나면 그때부터 계속 확인을 하는 습관을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수면에서는 항상 충분한 부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저 깔아앉지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가득, 일본말로 이빠이 넣어야 됩니다. 부력 기술을 많이 속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에 어떤 부력 관련 스페셜티를 묶어서 좀 같이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에 특히 수영장에서 많이 부력을 해서 내가 수평 자세로 편안하게 킥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주시면 이분들이 부력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안 날 겁니다. 다이빙 후에 느린 속도로 상승하는 것, 이건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버디 시스템 준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워터를 교육할 때, 오픈워터 다이버들 교육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버디고요. 이분들은 심지어는 교육받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갈 때도 두 분이 같이 갔다 오라고 합니다. 물론 남녀인 경우에는 화장실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다이빙 교육받을 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투어 갔을 때도 이 버디 시스템을 강조하고 버디 시스템을 준수하게끔 강사는 학생에게 만들어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버릇을 키워야만 합니다.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희 버디입니다. 이 습관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습관이에요. 계속 게이지의 잔압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해도 사고는 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어떤 다이빙 프로로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학생이나 다이버에게, 혹시 심지어 내가 모르는 버디라도 에게 최대 응급처치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일단 119를 부르든지 안 그러면 9113으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단계가 참 교육받는 학생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강사로서는 절대로 그 다이버나 그 다이버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먼저 막 그냥 고백을 해버리면 나중에 법정에서 제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그냥 입 꼭 다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의껏 그 사람을 위해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장비를 반드시 챙겨놔야 됩니다. 그 사고난 장비를 잘 챙겨놓고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잔압이 얼마고 뭐 BC에 공기가 들어있었고 없었고 웨이트 벨트가 몇 킬로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다이브센터, 교육단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회사에 일단 연락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서서히 다이빙 사고가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갔던 적이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6번입니다. 그 결론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다이빙의 법적 문제보다 아직도 법원이나 검사나 변호사까지도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다이빙의 전문가가 이렇게 가서 증언을 하면 굉장한 그 어떤 증언의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걸로 미국처럼 밥 먹고 사는 그런 법률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보험은 다행히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 다이빙 프로페셔널들은 죄송합니다, 책임보험에 필수 가입하는 걸로 됐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두면 사실 그 보험이 커버해주는 부분들은 보험마다 차이는 나지만 강사나 다이브센터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모든 다이브센터와 모든 강사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곳도 있고 강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은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사실은 이게 투자가 됩니다. 책임보험은 당연히 형사,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장비 손실 이런까지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이번에 교육하고 이 사건이 4, 5년 후에 나도 그 분의 사고가 나한테 책임이 귀속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보험에 가입해 두셔야 됩니다. 그 프로페셔널을 위한 어떤 책임보험, 전문 책임보험 이외에 다이버의 상해보험도 가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댄 이야기를 하겠지만 댄의 경우에도 그 학생에게 들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다쳤는데 내가 돈이 들지 않으면 그것을 법적으로 잘 끌고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강사 자신도 당연히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일 다이빙에 의한 감압병을 많이 앓는 사람들이 다이빙 강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하강과 상승 훈련을 학생들에게 시키다 보면 감압병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도 꼭 가입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대한보험을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대한보험에서는 심지어는 대한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멤버십에만 가입해도 다이빙 사고로 인한 어떤 후송을 맡아줍니다. 그 보험까지 가입하시면 당연히 모든 치료비, 뭐 심지어는 뭐 사망사고 때도 뭔가를 해주고, 제일 높은 차원의 보험은 분실 장비에 대해서 해주고요. 뭐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까지도 다 커버를 해줍니다. 이 비슷한 내용들이 다이브 어슈어라고 하는 보험에서도 존재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반드시 받고요. 학생 여러분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교육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단체에서 상품으로 나와 있는 훈련 기록지, 트레이닝 레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나름의 훈련 기록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그 훈련 기록지에 이것을 교육했고 이것을 학생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날짜와 서명을 같이 받아 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물가에 아기를 데려가듯이 다이빙을 배우러 오시는 세계적인 수영선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셔야 될 거고요. 반드시 모든 교육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만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다이빙 교육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를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법적인 책임, 보호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한 기본적인 3개의 서류와 또한 훈련한 내용을 기록하는 훈련 기록지, 심지어 로그북까지도 반드시 기록하게끔 해서 제출받으시고 보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실 조금 무거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시는 데나 교육하실 때 어떤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꼭 다이빙 하는 의사가 아닌 제가 다이빙 교육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항상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병각 강사님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